지금 독일 산업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때문에요. 슈투트가르트 본사 긴급 전략회의, 차세대 음성 인터페이스 실험 결과 예상 밖의 최고 효율을 기록한 건 영어도 독일어도 아닌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공학의 나라 독일이 문자 설계에서 한국에 밀린다고요? 그런데 새벽 3시 한글 잠호 조합표를 펼친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시스템이었죠. 왜 독일 엔지니어들은 500년 전 조선의 문자 앞에서 침묵했을까요? 왜 산업 현장은 알파벳보다 한글의 원리에서 미래를 찾기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독일을 뒤흔든 한글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슈투트가르트 본사 회의실에서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차세대 음성 인터페이스 실험 결과 한글 기반 처리 구조가 예상 외의 최고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15명의 엔지니어가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토마스가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줬죠. 저는 베를린 공대에서 음성인식 박사를 받았고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기업에서 음성 AI 총괄 엔지니어로 일해왔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문자 효율성은 알파벳 체계가 끝판왕이다. 라틴 문자는 로마 시대부터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유럽 전역이 쓰고 미국이 쓰고 전 세계 표준어가 쓰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데이터는 그 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차량 음성 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12개 언어를 동시에 테스트했어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그리고 한국어까지요. 처음 한 달간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영어와 독일어가 처리 속도에서 앞섰고 중국어는 성조 인식에서 오류율이 높았죠.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어 테스트 구간에서 처리 일관성이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오류율은 떨어지고 규칙성은 높아지고 예측 정확도는 올라갔어요. 저는 처음엔 번역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쪽 데이터 검수 다시 해봐. 토마스에게 지시했죠. 일주일 뒤 토마스가 보고했어요. 데이터는 정상입니다. 오히려 다른 언어보다 노이즈가 적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한국어 음성 패턴을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파형을 보고 주파수를 분석하고 발음 구간을 쪼갰습니다. 뭔가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저는 한글 잠호 조합 테이블을 처음 펼쳤습니다. 그때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문자가 아니라 코드 체계잖아. 24개 자음과 모음이 규칙에 따라 조합되는 구조였습니다.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패턴이 있었고 논리가 있었고 예측 가능성이 있었죠. 저는 그날 아침 회의에서 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이 인공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거 알고 있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학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이틀 뒤에 왔어요. 세종대왕이 1444년에 창제했습니다. 설계 원리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500년 전에 문자를 설계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500년 전이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만들던 시대예요. 그때 한국은 문자 자체를 설계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회의실 모니터에는 여전히 그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학의 나라 독일이 문자 설계에서 한국한테 밀린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한국어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분석할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규칙 기반 조합형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토마스와 함께 한글 구조를 해체했습니다.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종성이 있었어요. 각각이 독립적이면서도 조합 규칙이 명확했죠. 이거 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발음 위치가 이동해. 토마스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음성학 교과서를 펼쳤어요. 발음기관 단면도와 한글 자음 배열을 겹쳐봤습니다. 일치했어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게 500년 전 설계라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현대 음성학 이론이 19세기에나 정립됐는데 한글은 그보다 400년 앞서 발음기관을 반영한 겁니다. 저는 한국 연구자의 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문자 설계 원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천지인 삼재를 본떠 모음을 만들었다. 어금니 소리는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땄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었어요. 과학이었습니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체계화한 결과물이었죠. 다음 주 베를린에서 열린 언어공학 세미나에 저는 참석했습니다. 한국 연구자 김민준 교수가 발표했어요. 한글은 잠호 24개로 10,000개 이상의 음절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시간은 평균 나흘이면 충분하죠.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독일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건 과장 아닙니까? 김민준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선시대 문맹률 감소 속도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문자를 설계했다는 표현 자체가 오만하게 들렸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김민준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교수님, 한글 음성 처리 효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김민준 교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음소와 문자의 대응률이 거의 1대1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같은 철자가 다르게 발음되죠. 한글은 보면 바로 소리가 나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어에서 OUGH는 5가지 이상으로 발음돼요. 하지만 한글에서 아는 항상 아입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규칙이 일관적이었죠. 저는 실험실로 돌아와서 음성, 문자 변환 테스트를 다시 돌렸습니다. 한글은 입력된 음성을 문자로 바꿀 때 오류율이 현저히 낮았어요.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 시스템에 적용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야.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규칙 기반 문자 체계가 음성 AI에 미치는 영향 분석. 마우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가 멈췄어요. 문자를 그냥 써온 나라와 문자를 설계한 나라는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저는 한글 잠호표를 출력해서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가로 5줄, 세로 5줄, 24개의 기호가 정렬돼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단순해 보여서 실망했습니다. 고작 이것뿐이야? 알파벳도 26개인데 한글은 24개예요. 저는 이게 얕은 체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조합 원리를 분석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적게 외우고 많이 만드는 구조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기본 자음 14개에 쌍자음 5개를 더하면 19개죠. 모음은 기본 10개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조합 테이블을 만들어 봤어요. 초성 19개, 중성 21개, 종성 27개를 조합하면 이론적으로 10,000개가 넘는 음절이 나왔습니다. 실제 사용 음절은 3,000개 정도였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4개로 3,000개를 만든다고? 효율이 미친 수준이었어요. 저는 독일어와 비교해봤습니다. 독일어 알파벳은 26개인데 음라우트 같은 변형까지 포함하면 30개가 넘어요. 그런데도 조합 규칙은 불규칙했죠. 저는 발음기관 반영 구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글 자음은 혀의 위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돼 있었어요.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었습니다.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었죠. 디귿은 혀가 윗잇몸을 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직접 발음해봤습니다. 정확했어요.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토마스가 실험실에 들어왔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거 봐. 한글은 복잡한 걸 외우게 하는 게 아니야. 규칙을 이해하면 끝나는 구조라고. 토마스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기역, 키읔을 보여줬어요. 이 세 개 차이가 뭔지 알아? 기본음, 된소리, 거센소리야. 발음 강도 차이지. 토마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나의 규칙으로 3개를 설명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낭비가 없는 거였죠. 저는 어린 시절 독일어 철자법을 배우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왜 보걸은 포겔이고 베이터는 파터인지 외워야 했어요. 규칙이 없었죠. 그냥 외웠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받침이 있으면 소리가 막히고 받침이 없으면 소리가 열렸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었죠. 저는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를 구해서 봤어요. 첫 장부터 놀라웠습니다. 기역가, 니은나, 디귿다. 이게 전부였어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조합하면 한 음절이 됐죠. 독일 아이들은 알파벳 26개 외우고 단어 철자 외우고 발음 규칙 외워야 합니다. 한국 아이들은 조합 원리만 이해하면 됐어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왜 우리는 어려운 걸 더 고급이라고 착각해왔을까? 토마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유럽은 수천 년 동안 라틴 문자를 썼어요. 그게 자랑이었고 표준이었고
문명의 증거였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데이터는 그 자부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를린 디자인 위크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부스에 한글 타이포그래피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요. 젊은 독일 디자이너들이 한글 폰트를 연구하고 있었죠.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부스에 들어갔어요. 26살쯤 돼 보이는 여성 디자이너 안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모듈 구조라서 폰트 설계가 효율적이에요. 초성, 중성, 종성 모듈만 만들면 모든 글자가 조합되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라틴 문자는 각 글자를 개별로 디자인해야 하지만 한글은 24개 모듈로 수천 개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안나가 덧붙였어요. 인터페이스 아이콘으로도 활용 가능해요. 그녀는 스마트폰 앱 목업을 보여줬습니다. 한글 자음을 아이콘화한 디자인이었어요. 직관적이었고 간결했고 확장 가능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글을 연구하게 됐어요? 안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효율적인 구조를 찾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뮌헨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뮌헨 공대 언어학과에서 한글 발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죠. 연구원 슈테판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발음 교육에 최적화돼 있어요. 문자 자체가 발음 기관을 보여주니까요. 그는 아이들에게 기역, 니은, 디귿을 가르치는 영상을 틀었어요. 아이들이 거울을 보면서 혀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10분 만에 기본 자음을 익혔죠. 저는 충격받았어요. 독일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요? 슈테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게 아니에요. 발음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한글 구조를 쓰는 거죠. 저는 함부르크로 갔습니다. 거기선 UX 디자이너들이 멀티모달 입력 설계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키보드, 음성, 제스처를 통합하는 인터페이스였죠. 디자이너 율리아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음성과 문자의 전환이 매끄러워요. 그래서 멀티모달 시스템 설계에 참고하고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한국 문화 팬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효율적인 구조를 찾는 사람들의 연구 대상이었죠.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토마스에게 말했습니다. 학계는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그런데 현장 실무자들은 이미 한글을 쓰고 있어.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현장은 작동하는 걸 찾고 학계는 권위를 지키려 하니까.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독일 디자인 커뮤니티의 한글 연구 사례를 추가했어요. 사진도 첨부했고 인터뷰 내용도 정리했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다. 모니터를 끄려는 순간 이메일이 왔어요. 베를린 디자인 위크 주최 측이었습니다. 내년 기조연설 제안드립니다. 주제는 문자 설계와 미래 인터페이스입니다.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왜 교수들은 논쟁하고 있을 때 현장 실무자들은 이미 한글을 연구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슈투트가르트 본사 전략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회의실엔 경영진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엔 한글 자모표가 떴죠. 기술이사 페터가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차량 음성비서 오류율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어가 가장 낮았죠. 우리 차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다국어 인터페이스가 필수입니다. 한글 구조를 이해하면 음성 처리 효율을 30% 높일 수 있어요. 경영진이 웅성거렸습니다. 재무이사 클라우스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합니까? 저는 준비한 데모를 보여줬습니다. 한글의 규칙 기반 구조를 음성 인식 알고리즘에 적용한 거였죠. 독일어 음성도 초성, 중성, 종성 방식으로 분해해서 처리했어요. 오류율이 떨어졌습니다. 페터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이거 특허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글 원리 자체는 공개된 지식이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다국어 인터페이스 연구 예산을 2배로 늘리기로 했죠.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다음 주 저는 하이델베르크 자동화 박람회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물류 로봇 업체 대표 마르쿠스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음성 명령 시스템 개발 중인데 다국어 처리가 골칫거리예요. 저는 한글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마르쿠스가 눈을 빛냈어요. 그 원리를 물류 현장에 쓸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함부르크 항만 자동화 시스템 업체와 미팅했어요. 거기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죠. 한 달 뒤엔 베를린 의료기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실 음성 제어 시스템에 적용 가능합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뮌헨 산업용 로봇 컨퍼런스에서 저는 발표했어요. 청중석엔 150명이 앉아 있었죠. 인간과 기계가 모두 다루기 쉬운 문자 구조가 필요합니다. 한글은 그 사례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어를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한글의 설계 원리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 발음기관, 반영 구조, 규칙 일관성을 보여줬죠. 한 CTO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스마트 팩토리 언어 설계에 쓸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토마스가 다가왔어요. 산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독일 산업계 주요 기업 15곳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뮌헨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산업 현장이 먼저 인정한 구조를 자존심 때문에 외면하는 게 더 우스운 일 아닙니까? 저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실험 설계는 명확했어요. 처음 보는 문자를 배우는 속도와 정확도를 비교하는 거였죠. 피실험자는 총 200명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에서 모집했어요.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학습군, 읽기 예측군, 음성 대응군, 조합 생성군이었죠. 각 그룹의 한글, 아랍 문자, 태국 문자, 키릴 문자를 랜덤으로 배정했어요. 학습 시간은 4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실험실엔 카메라 12대가 설치됐어요. 모든 과정을 기록했죠. 첫 주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고 숨이 멎었어요. 한글 학습군의 기본 잠오 습득률이 92%였습니다. 아랍 문자는 67%, 태국 문자는 54%였죠.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이거 맞아요? 저는 원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두 번째 주엔 읽기 예측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처음 보는 단어를 읽어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였죠. 한글 그룹이 또 앞섰습니다. 평균 정확도 85%였어요. 한 피실험자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규칙만 알면 읽을 수 있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주엔 음성 대응 테스트였어요. 들은 소리를 문자로 바꾸는 능력이었죠. 한글 그룹의 정확도는 90%를 넘었습니다. 다른 문자는 70% 언저리였어요. 네 번째 주 조합 생성 테스트였습니다. 새로운 음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측정했어요. 한글 그룹은 평균 45개 신규 음절을 조합했습니다. 아랍 문자는 23개, 태국 문자는 16개였죠. 저는 통계학자 안드레아스에게 데이터 검증을 맡겼어요. 일주일 뒤 안드레아스가 보고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한글의 학습 효율성은 다른 문자 대비 평균 40% 높아요. 저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를 만들고 표를 정리하고 영상 자료를 편집했어요. 보고서는 120페이지가 됐죠. 저는 마지막 챕터에 결론을 썼습니다. 한글은 문자이자 알고리즘이다.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대강당에 300명이 모였어요. 교수, 연구원, 엔지니어, 기자들이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독일식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실험 설계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피실험자 구성, 테스트 방법, 데이터 수집 과정을 보여줬죠. 그리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글 학습군의 압도적 우위, 읽기 예측의 높은 정확도, 음성 대응의 일관성, 조합 생성의 창의성까지요.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문화적 편향은 없었습니까?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어요. 피실험자 중 한국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배제했습니다. 순수하게 문자 구조만 비교했어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샘플 사이즈가 충분합니까? 안드레아스가 일어나서 답했어요. 200명은 언어학 실험에서 충분한 샘플입니다. 신뢰도 95% 수준이에요. 발표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만 40분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한 기자가 다가왔어요. 이거 기사화해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토마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해냈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실험으로도 끝났는데
이제도 그냥 한국 문자라고만 볼 겁니까? 저는 독일 공영방송 GDF 다큐멘터리 제작진을 만났습니다. 프로듀서 잉그리드가 말했어요. 한글 이슈를 다루려고 합니다. 30분 분량으로 제작할 계획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은 일주일 동안 진행됐어요. 하이델베르크 실험실, 베를린 디자인 스튜디오, 슈투트가르트 자동차 공장을 오갔죠. 제 인터뷰만 3시간 분량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 달 뒤 방영됐어요. 시청률이 예상보다 높았죠. 8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부터 논쟁이 시작됐어요. 보수 언어학자들이 반발했습니다. 베를린 대학 교수 헬무트가 신문 칼럼을 썼어요. 문자는 문화의 산물이다.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저는 반박 기고를 했습니다. 효율성을 무시하는 건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미넨 공대에서 공개 토론이 열렸어요. 찬성 측 5명, 반대 측 5명이 무대에 올랐죠. 저는 찬성 측 대표였습니다. 토론은 격렬했어요. 헬무트 교수가 말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2000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 전통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전통은 존중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를 순 없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어요. 음성 AI,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시대의 문자 효율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반대도 나왔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독일 정체성을 버리자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정체성을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시스템을 배우자는 거예요. 토론은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결론은 나지 않았죠.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산업포럼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했어요. 청중석엔 5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을 칭찬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만든 시스템이 왜 강한지 보자는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CEO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저는 준비한 제안서를 보여줬어요. 첫째, 다국어 인터페이스 설계 시 한글 원리를 참고하십시오. 둘째, 음성 처리 알고리즘에 규칙 기반 구조를 적용하십시오. 셋째, 교육 시스템에서 문자 설계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청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함부르크 교육청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베를린에서 이미 시범 수업을 진행 중이에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슈피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 디차이트가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여론은 둘로 갈렸죠. 찬성 52%, 반대 48%였습니다. 저는 토마스에게 말했어요. 반반으로 갈렸네. 토마스가 웃었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결과예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앵커가 말하고 있었죠. 한글 논쟁, 독일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화면엔 베를린 거리 인터뷰가 나왔어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효율적이라면 배워야죠. 또 다른 시민이 반박했어요.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베를린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과거의 권위를 지킬 겁니까? 아니면 미래에도 작동하는 구조를 배울 겁니까?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죠.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병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쓰인 건 한글이었어요.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이 물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기사분이 웃었어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어요. 카페, 식당, 서점, 약국, 은행까지요. 모든 게 한글로 쓰여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삶 그 자체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거리로 나갔어요. 광화문 광장을 걸었죠. 세종대왕 동상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500년 전 이 사람이 만든 문자를 연구하러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에 갔어요. 전시실을 천천히 돌았죠.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너머로 들여다봤어요. 500년 전 문서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박물관 해설사가 다가왔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해설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글이 특별한 이유를 아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해설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맞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모두를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글은 왕족이나 귀족을 위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였죠. 저는 박물관을 나와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간판을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치킨집이에요. 택시 기사분이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노인분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죠. 대학생이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문자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지켜봤죠. 누구도 문자 때문에 소외되지 않았어요.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가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을 떠올렸어요. 독일에서 문맹률은 낮지만 기능적 문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문자 접근성이 완전히 평등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썼습니다. 한글, 설계된 평등의 기록.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독일은 정밀한 기계를 만들었지만 세종은 더 어려운 일을 해냈다. 가장 평범한 사람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글의 효율성, 규칙성, 조합 원리를 정리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챕터였습니다. 문자 민주주의. 한글은 귀족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모두의 권리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하늘을 봤죠.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토마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에서 모든 걸 이해했어. 한글의 위대함은 논문 안에만 있는 게 아니야. 실제로 모든 계층이 동일한 문자 접근권을 누리는 현실 그 자체가 증거야.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돌아오면 프로젝트 확대합시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엔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간판, 표지판, 광고판, 모든 곳에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문자를 귀족의 도구가 아니라 모두의 권리로 만든 나라. 그게 진짜 문명국이지.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글 잠옷표를 다시 꺼내봤어요. 24개의 기호가 보였죠. 처음 봤을 땐 단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아요. 단순한 게 아니라 완전한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죠. 독일로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았습니다. 보고서 발표, 프로젝트 확대, 교육과정 개발까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제 확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믿었죠. 문자 효율성은 알파벳 체계가 끝판왕이다. 이젠 압니다. 진짜 끝판왕은 사람을 중심에 둔 설계라는 걸요.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다음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인간 중심 문자 시스템이 산업 인터페이스에 미치는 영향. 첫 페이지 첫 줄을 썼습니다. 한글에서 배운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